그거에 대해서 먼저 학계에 계신 김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이용덕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이 과정을 맡아주신 김우승 총장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AI 시대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준비를 안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는 학생, 직장인, 학교 선생님들을 근거로 그렇게 짐작하는 바도 있지만은 국제 학업 평가 조사 이런 거를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국제 학업 평가 이제 큰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팀스라는 거하고 이제 피사라고 하는 거. 이제 피사 성적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항상 상위권에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2012년, 15년, 2015년 18년, 3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췌를 해왔는데요. 항상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영국에서는 한국이 수학교육이 뛰어난 나라는 선입견이 강해서 몇 년 전에 영국 국영방송에서 한국과 비교를 하면서 영국 수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특집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국제평가에서 우리가 기속적으로 우월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성적만 보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모르니까 그렇지. 혹은 시험 위주의 한국 교육 방식은 모르니까 그렇다. 등등 이런 종류의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핀란드 교육이 이렇게 좋다 막 열렬하게 얘기할 때 그때도 그 나라 특유의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한 일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든 자기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복잡한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국의 가장 나쁜 사례하고 핀란드의 가장 좋은 사례를 비교하면서 아주 신세를 한탄하는 시간 낭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수포자의 나라라고 비판하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이 성적은 뛰어나지만은 피사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OECD 28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같은 기사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아주 예찬하는데, 근데 똑같은 설문조사에 보면은 핀란드는 흥미도가 한국 바로 아래였거든요. 그거를 간과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흥미도 랭킹의 밑바닥을 보면은 한국과 핀란드도 있었지만은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모두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들이었어요. 흥미도가 낮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 문제를 거론할 지식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배경을 다 무시하고 결과 자체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학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수준의 배경에는 좋은 이유하고 나쁜 이유들이 섞여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나쁜 이유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좋은 이유를 부각함으로써 각종 교육 개편이 일어날 때 강점들이 약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확실한 강점 하나는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의 자질입니다. 특히 제가 살아본 미국하고 영국 선생님들과 비교하면은 평균적인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날 거라고 선생님들이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되는 과정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수학 실력이 가장 뛰어난 계층의 대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자신을 개발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연시되는 연수 프로그램 또 연수 시설 이런 것 같으면은 영국에서는 꿈도 못 꾸거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서울교육연수원인데요. 서면에 나와 있는 게 저런 종류의 훌륭한 시설을 영국에서는 정말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저런 종류의 강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자질과 관련된 여건
부족한 점 하나만 지적하자면은 선생님들이 학문적 활동을 할 기회는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모여서 책도 같이 읽고 동아리들도 만들어서 수학 얘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수학 강연을 부탁하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등 수학을 접할 기회를 갖기 원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교사 연수에 참여했을 때 그런 피드백을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법에 대한 연수도 좋지만 실제 수학을 공부하는 연수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공부에 대한 관심을 선생님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강점은 공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사회 조직력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들의 건전한 조직 활동이 거의 스포츠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거기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제가 한국의 조직력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좀 짜임새 있는 공부나 문화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가 미국과 영국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청소년 시절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이기도 해서 학교 수업 약 6시간이 끝나면은 남은 시간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야지 될까 생각해야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령 서양 선진국의 개념, 이거 굉장히 이상화하는 사람들은 유럽 청소년들은 방과 후 시간을 아주 창의적으로 보낸다는 착각도 자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현실은 여가 시간에 뭐 마약, 술, 각종 탈선의 유혹을 이겨내기 참 어려워하고, 그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그런 실정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 영국 같으면 굉장히 두각되는 현실입니다. 영국 보건부의 2018년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11살 아동의 9%, 그리고 15살 청소년의 38%가 마약을 해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빈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15세 학생의 30%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술에 대한 통계도 많아서 이제 대체로 생략하겠지만은 15세 청소년의 66%는 1년에 몇 번은 술을 마신다고 했고, 14%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마신다고 했거든요. 15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청소년들의 시간과 에너지 배분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 상황을 참 찾기 어려운데, 그런 해결책의 부재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조직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대입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비판이 맞기는 맞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력 자체는 유지하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가, 그걸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AI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에 잘 맞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서도 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존과 변화의 조화를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야지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아는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얘기한 한국 수학 교육의 국제적 지위가 섣부른 커리큘럼 개편 때문에 낮아질 위험에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사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AI 시대에도 교육적 필요에 잘 반응하는 커리큘럼을 협조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의 수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지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수학은 어떤 것인가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거기에 필요한 수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은 확률 통계, 벡터 행렬, 미적분,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이제 직접 산업체에서 종사를 하시는 이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걱정을 크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은 대체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주 지적하는 사실이지만은 가령 뭐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눗셈이라는 것도 전문가들만 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하고, 예? 미적분학 같으면은 350년 전에 첨단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면은 하는 정도의 실력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인류의 진화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항상 교육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AI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AI에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양상의 일면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원리는 모두 수학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깊게 이해하려면 각 개인의 수학적 문화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식견은 이제 지적 깊이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근데 실용적인 면만 보아도 사회 각계각처에서 경제 현상, 데이터와 정보, 기술 발전 이런 것의 효과로 전문적인 수학 능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만 민주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을 되도록이면 피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직장에서든 AI와 함께 일하고 모든 정치적인 결정의 확률과 통계와 과학적 근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현 시대에 최대한 자유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접점은 AI가 학습에 미치게 될 영향입니다. 즉 AI를 이해하려면 수학을 배워야 되지만은 AI가 또 수학을 배우는데 줄 수 있는 도움이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제 제가 AI 전문가가 아니면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수학 교육에서의 AI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사람에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옥스퍼드의 교육 시스템에서 같으면 그건 굉장히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튜토리얼 제도라는 게 아주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개인 교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학생들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서 적당한 양의 가르침, 개인 탐구, 힌트의 배합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데 그런데 물론 그런 높은 수준의 안성맞춤 교육을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깊은 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몇 년 전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여기저기서 시도하는 바가 있고 우리 이 포럼에서도 어저께 그 비슷한 세션이 에듀텍 세션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무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일종의 과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안성맞춤을 해주는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으로서 자주 느끼는 거는 사실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서도 교육이 달리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상당히 강하게 가르쳐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부드럽게 가르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실 때는 걔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중에 하나고 일종의 과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강력한 도우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로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 신비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 사실이 교육자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는 것 같기에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슬라이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뉴런 뇌신경의 아키텍처를 시뮬레이션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제가 대학교 갈 쯤에 가장 관심 많았던 공부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굉장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글러스 허프스타터라고 하는 인지과학자의 책 괴델 애셔 바흐라는 책이 그때쯤 발행됐었는데 그 영향으로 저도 굉장히 그때 흥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책의 제목에 수학자, 화가 그리고 작곡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영향력이 많았었는데 그 책이 어떤 문화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으로 오해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책의 중심적인 주제는 사실은 문화 융합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그게 책의 아주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책에 나오는 가설이나 관심사들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1979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아주 인기 분야가 되기 전에 쓰여졌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20주년 기념 발행본이 오늘 제가 책방에서 보고 서문을 읽어봤는데 당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불평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서문이. 그래서 참 궁금했거든요. AI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학자가 어째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책의 저자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작업은 아주 부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능이 무엇인가 그 과학적인 질문이 주 관심사였지 그 질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 저 저자 호프스타트는 인식을 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알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능을 흉내내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그런 종류의 근본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인공지능 기계를 만드는 공학자들을 존경할 따름인데 그런데 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지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능이 무엇인가? 지능의 문제는 또 하나의 인기 분야인 뇌과학에서 다루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과학은 지능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을까? 지능의 정체가 아닌데 뇌과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지능을 뇌의 작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의 묘사가 지능의 정체와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철학자 토머스 네이겔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저서 Mind and Cosmos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다음과 같은 예시가 나옵니다. 전자 계산기 자판의 단추들을 누르기를 3 더하기 5 그리고서는 이제 입력 단추를 누르면은 화면에 8이 나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회로의 설계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전기의 흐름이 어떻게 그 현상을 일으키는지 철저하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네이겔이 던지는 질문은 그것이 현상의 완전한 설명인가 그 질문을 던집니다. 회로를 통해서 8이 나오는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면 설명이 끝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제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해가 이해의 전부인가 묻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겔이 철학자는 일생 동안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경험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현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 뜻에서 이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계적인 설명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호프스타터 책에서 다룬 그 괴델이라는 수학자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실 수학적 진리도 기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수학적인 정리기도 아닙니다. 사실 그 사실이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결국은
지능 자체이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교육이든 기계적인 접근이 전체를 다 포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기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제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가령 컴퓨터 시스템들 같아도 이미 인간이 구체적으로 그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훨씬 능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전산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회로와 코드의 구체적인 근본을 통해서 고치려는 의도는 모든 세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려는 착상만큼 좀 황당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의 이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시적인 관점과 제한적인 진단과 분해가 보통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미스터리로 돌아오자면 제가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사실 기계의 속마음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비롯한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이 그러니까 조금 불가사의하게 효율적인 기계 학습에 대한 그 상황을 리뷰하는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상당한 미스터리로 남아져 있는데, 즉 지능적인 기계가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뚜렷한 통찰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계의 지능조차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계가 배우는 과정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교육법을 확신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AI 시대의 교육이 구체적인 방법론의 배경에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기계를 다 조금 경이롭게 다룰 줄 아는 경외감과 함께 가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신비가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아침 세션에서도 이 전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인공지능이 이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인류는 원시 시대부터 산업혁명 직전까지도 사실은 자연 역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한 아주 상습적인 그 경계심을 극복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비교적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전까지는 길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 그걸 파악해야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거는 많이 극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는 자연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기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기계에 대한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다 같이 그러니까 성숙해지면서 그거는 궁극적으로 극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문명을 발전시킴으로써 이타심의 테두리를 계속 넓혀갔듯이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기계 또한 결국은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인문학적인 언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월드워스가 자기 자신의 교육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기술한 장편시 프렐류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월드워스의 가장 대작으로 꼽히는 시이죠. 거기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제가 짧게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What we have loved, others will love, and we will teach them how. Instruct them how the mind of man becomes 1,000 times more beautiful than the earth on which he dwells. 이게 결론에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긴 시.
장편시. 근데 이 문구를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저 문구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자연보다 1000배 아름답다, 지구보다 1000배 아름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즈웨스는 항상 자연을 칭송하면서 자연의 일종의 사자 혹은 예언자의 역할을 하던 시인인데 어째서 인간의 마음이 1000배 더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연과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일종의 착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활용한 지혜의 위엄을 지니고 자연이 던져둔 난제들을 인간이 계속 해결해온 실태를 그대로 고찰하기만 하면은 이 워드워스의 말, 이 시인의 이 문구는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공학자로서 AI를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수학자로서 깊은 성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AI를 좀 바라봐야 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김 교수님께 여러 가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Q&A 세션 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